하모니 입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벌써 8번째를 맞은 금요일은 잡담 시간입니다. 오늘 광주에서 하모니 첫 오프라인 모임을 갖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광주로 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에 발맞춰서 오늘 잡담 시간에는 제 개똥 철학 중 하나인 유고위고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주제 선정할 때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잡담을 하려면 피치 못하게 제가 영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난이도가 좀 있는 영어여서 입주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조심스럽습니다. 아주 어려운 영어 문장이 2개가 나오긴 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뭐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헤쳐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오늘부터 제가 금요일 잡담 코너가 끝나면 엔딩송 나오기 전에 쿠키 영상 차원으로 한 1분 정도 우리 집 고양님 동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망설이기도 했는데 이게 뭐 이렇게 고민할 일인가 싶기도 했고, 감사하게도 저희 집 고양님들을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셔서요. 사실 고양님들이 자연스럽게 저 뒤에 앉아 계시면 되는 건데,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분들이 제가 저기 앉아달란다고 앉아있는 분들이 아니십니다. 2분 다 자아감 매우 강하신 분들이셔서요. 그래서 저분들의 묘생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저분들을 귀찮게 하지 않는 선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잡담 시간이니까요, 금요일마다 짧은 쿠키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이 동영상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그 수요일 방송에서 월요일 후원자분 중에 종하천님 자본주의에서는 누가 뭐래도 완배교지 라는 댓글을 주셨다고. 그런데 수요일에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다고 한 거 있잖아요. 제가 친구도 별로 없지만 없는 친구 중에 하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완배 너는 가진 재능에 비해서 말투가 상당히 신뢰가 간대요. 그러니까 지식은 별로 믿음직스럽지 않은데 말투가 믿음직스럽다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가 사기치기 좋은 목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교회 하나 만들라고, 돈 많이 벌 거라고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소리 관련해서 한 가지 들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2016년에 김용민 브리핑 팟캐스트에서 처음 방송을 시작할 때 저의 가장 큰 고민이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목소리 컴플렉스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원래부터 그렇게 느낀 게 아니고 동아일보에서 경찰 기자 하다가 선배들로부터 들은 객관적이고도 일관된 평가였습니다. 수습 기자 할 때 한 2달 동안 당시 수습 기자는 지옥을 견디는 훈련을 합니다.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잡니다. 그걸 2달 동안 해요. 그리고 낮 시간 동안은 매 1시간마다 전화로 선배, 일진이라고 부르는데 전화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모든 동선, 모든 취재, 뭘 먹고 뭘 했고 뭘 쌌고를 1시간 단위로 계속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할 때마다 쌍욕을 항상 들으면서 깨집니다. 그때 그 선배들 이야기를 회고해 보면 우리는 보통 말을 할 때 띄어쓰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절과 어절 사이를 구분할 때 숨을 쉬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일진 선배들이 수습을 깰 때 보면 어절과 어절 사이를 숨을 쉬어서 구분을 하는 게 아니고 씨발이라는 욕을 넣어서 어절을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면 너는 왜 취재를 이따위로 부정확하게 해? 그렇게 취재하면 기사가 정확해지겠어? 이렇게 말할 대목을 너는 씨발 왜 씨발 취재를 씨발 이따위로 씨발 부정확해 씨발 해 씨발 그렇게 씨발 취재하면 씨발 기사가 씨발 정확해 씨발 지겠어 씨발 뭐 이런 식입니다. 일진들끼리 수습 깰 때 말투를 연구하나 봐요. 동아일보뿐 아니고 모든 언론사 선배들이 다 이런 말투로 후배들을 깹니다. 그리고 새벽 2시에 최종 보고를 합니다. 아침 첫 보고가 7시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새벽 2시에 보고를 마치고 아침 7시에 보고를 하려면 보고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맡은 구역의 경찰서 4곳,
큰 병원 한 곳 이런 곳을 다 들러서 무슨 사건이 있었나 확인을 하고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최소한 2시간은 걸립니다. 그러면 7시에 보고를 하려면 새벽 5시에는 나가야 됩니다. 씻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알람 듣고 눈 뜨자마자 바로 기어 나가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먹고 자고 하거든요, 그때는요. 그런데 전날 최종 보고가 새벽 2시였단 말이죠. 이 보고는 야근하는 선배 한 명이 다 받습니다. 반면에 보고하는 사람은 우리 동기 7명이에요. 이게 운이 좋아서 제 전화를 일진이 빨리 받으면 뭐 욕먹고 깨지는 건 깨지는 건데 일찍 잘 수 있습니다. 일찍 끝나니까요. 그래 봐야 한 2시간 반 정도 자는 거죠. 그런데 재수가 없으면 7명 동기 중에 맨 끝에 걸립니다. 이러면 벌써 앞에 동기들이 깨지느라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이러면 새벽 3시 넘어서 끝나요.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요. 이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욕은 욕대로 다 처먹고 다시 확인해서 전화해 이러면 죽는 겁니다. 다시 확인 취재를 해야 되죠. 이러느라 시간 걸리죠. 전화 다시 하면 이미 동기들이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통화 중입니다. 3시가 넘어서야 보고를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밤 꼴딱 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보고를 얼마나 깔끔하게 잘 넘어가느냐가 수습 기자들한테는 생존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제가 보고를 하면 새벽 2시에요. 선배들이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는 겁니다. 동기들한테 물어봐도 다들 쌍욕 쳐먹으면서 새벽 2시에 깨지고 있는데 저한테는 어느 순간부터 선배들이 욕을 안 하더라고요. 보고를 하면 3분 안에 알았어 하고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내가 우리 동기들 중에 에이스구나. 내가 진짜 보고를 정확하고 깔끔하게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동기들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안 깨지니까요. 그리고 수습이 끝나면 일진 선배들하고 술을 거하게 한잔합니다. 고생했다. 뭐 우리가 쌍욕한 건 본심이 아니다. 이러면서 살풀이를 한번 하는 거죠. 그런데 술 먹다가 그때 선배들 중 하나가 이러는 겁니다. 야, 새벽 2시에 강남경찰서에서 그때 야근하는 일진 기자들 최종 목적지가 강남경찰서였거든요. 그리고 당시 그 강남경찰서 기자실이 컨테이너로 된 가건물이었습니다. 기자들끼리는 깡통이라고 불렀는데 그 선배 말이 새벽 2시에 강남경찰서 깡통에서 수습들 보고를 받는데 이완배 저 새끼가 전화해서 선배 이완배입니다 이러면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지 않냐? 나 저 새끼 목소리만 들으면 소름이 돋아가지고 빨리 끊었잖아. 그러니까 옆에 선배들이 야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나 이완배 저 새끼 목소리 들을 때마다 엑소시스트 보는 것 같았잖아. 나도 그래서 빨리 끊었잖아. 야밤에 제 목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오싹하셨답니다. 그래서 그게 동아일보의 소문으로 다 퍼졌습니다. 이완배 저 새끼 목소리 진짜 끔찍하다고. 지금도 동아일보 선배들 만나면 제 목소리를 가지고 갈굽니다. 섬뜩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 컴플렉스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죠. 그런 오싹한 목소리 소유자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신뢰가 가는 목소리라고, 사기치기 좋은 목소리라고 심지어 종교 만들라는 분까지 있으시니까 사람 일 참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예, 2일과 3일 이틀 동안 후원해 주신 분들께 마음을 다한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일 화요일 후원자분들이십니다. 아우실님, 한별인님, 이별금님, 내다하니님, 노별천님, 강별정님, 이별순님, 비겐훈님 모두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3일 수요일 후원자분들이십니다. 임별옥 마사님, 하윤하준님, 김별남님, 김별미님, 노별숙님, 김별담님,
송별연님, 김별일님, 주별식님, 하별아님, 이별호님, 노별무님, 호시조라구원님, 촉촉주님, 그리고 캘리포니아 시골마을에서 후원해주신 리별식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눠주신 연대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론 들어오겠습니다. 제가 술 마실 때 가끔 설파하는 저만의 개똥 철학 같은 건데요. 이른바 유고위고 정신이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매우 어려운 영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그 스마트폰에 다들 영어 사전 있으시잖아요. 그 도움을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에 좀 자신이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직독직해 도전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분노의 역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원제는 백드래프트입니다. 여기서 백드래프트는 화재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방 용어입니다. 불이 나서 산소가 다 사용되면 산소가 고갈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불이 꺼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 불씨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산소 고갈 상태에 밀폐된 공간에서 문을 갑자기 확 열면, 그러니까 갑자기 산소가 유입이 확 되면 불이 산소를 삼켜버리듯이 문을 연 쪽으로 산소를 따라서 불길이 확 살아서 마치 가스가 폭발하듯이 불길이 밀려듭니다. 이걸 백드래프트라고 합니다. 영화 제목이 백드래프트인 것에도 알 수 있지만 소방관 형제의 치열한 삶과 우애를 그린 영화입니다. 1991년작이고 배우 커트 러셀이 유능하고 용맹한 형 소방관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당시만 해도 꽃미남 배우였던 윌리엄 볼드윈이 약간 부족한 동생 소방관 역을 맡았습니다. 로버트 드니로, 제니퍼 제이슨 리, 도널드 서덜랜드 쟁쟁한 배우들도 이 영화에 등장을 합니다. 이 영화에서 악역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의협심의 발로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방화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소방관 X입니다. 배우 스콧 글렌이 맡았죠. 그리고 마지막쯤에 이 X가 화재 현장에서 방화범, 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주인공이었던 커트 러셀과 화재 현장에서 마주하는데 불 때문에 바닥이 무너지면서 X가 추락할 위기에 빠집니다. 이때 용맹하고 헌신적인 형 소방관 커트 러셀이 추락 직전에 X의 손목을 가까스로 딱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손목을 잡고 이쪽 팔로는 이렇게 매달린 겁니다. 지금 이 장면입니다. 왼쪽 아래에 매달려 있는 게 X, 살짝 오른쪽 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커트 러셀. 러셀이 놓으면 X는 죽습니다. 그런데 러셀이 끝까지 잡고 있다가 자기도 힘이 빠져서 매달린 손을 놓치면 함께 죽는 거죠.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때 그 X가 방화범이라고 했잖아요. 나쁜 의도의 방화범은 아닌데 어쨌든 범인이잖아요. X가 체념한 듯이 죗값을 치르겠다는 듯이, 그리고 아끼는 동료 러셀을 살리고 싶다는 마음까지 담아서, 자, 이제 지금부터 어려운 영어가 나옵니다.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사전 찾아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Let me go. 너무 고급 영어였죠? Let me go. 아주 많은 뜻이 담겨 있는 대사죠. 이대로 매달려 있다가 힘이 빠지면 우리 둘 다 죽을 테니 손을 놓고 나만 죽게 내버려둬 라는 함축적이고도 철학적인 문장입니다. 이때 X를 붙잡은 커트 러셀의 대답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번 대사는 아까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합니다. 조금 더 긴장을 해주시고 사전 이렇게 옆에 놓고 참고해 주십시오. 이때 커트 러셀의 대사가 이렇습니다. You go, we go. 너무 어려운 영어 문장이어서 마음이 많이 송구스럽습니다. You go, we go. 네가 가면 우리도 간다. 해석하자면
네가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 우리는 일심동체, 언제 어디서나 우정을 바탕으로 목숨을 함께 걸 수 있는 끈끈한 동료다라는 뜻 정도가 되겠습니다. 단어가 상당히 고급스러워서 그렇지 대사 자체는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유고, 위고. 뭐 혹시 해석이 안 되셨더라도 너무 기분 나빠하진 마십시오. 문장 자체가 너무 어렵긴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영화를 본 다음부터 유고위고 정신이라는 것을 제 개똥철학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동지인 한, 우리가 벗인 한, 네가 가면 나도 갑니다. 벗과의 우정은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협동, 연대, 우정보다도 이기심이 훨씬 강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우정이라는 단어의 가치가 상당히 폄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정이 밥 먹여주냐고, 그런 거 지켜서 뭐 했을 거냐고.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아메리칸 이코노믹 저널에 실린 이탈리아 보코니 대학교 경제학과 토마소 나니치치 교수의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주제는 매우 단순합니다. 헌혈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선거가 실시되면 어떤 차이가 나타나느냐를 본 겁니다. 헌혈이라는 게 일종의 사회적 우정의 징표 같은 겁니다. 남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과 연대해서 돕겠다는 마음인 거죠. 이런 사회적 우정이 충만한 지역에서 당연히 헌혈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나니치치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헌혈이 많이 이루어지는, 즉 사회적 우정이 충만한 지역에서 정치도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일단 이런 지역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우정이 부족한 지역의 국회의원보다 훨씬 청렴합니다. 희한하죠? 또 부정부패에 휘말리는 횟수 혹은 재판에 기소되는 횟수가 훨씬 적습니다. 이런 지역 국회의원들이 하는 입법이 훨씬 공익적입니다. 반면에 헌혈이 적은 지역, 사회적 우정이 약한 지역이겠죠. 이런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지역 예산이나 자기 이속만 챙기는 경향이 훨씬 강합니다. 비리 관련 범죄에 연루될 확률도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모릅니다.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정은 가능합니다. 뭘까요? 우정을 지키는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본다는 겁니다. 저 후보자가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 등나 쳐먹을 사람인지 식별이 어느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우정이 강한 지역일수록 정치가 나아지고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분 키우는 부모님들 대상으로 강연을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발 자녀분들에게 이 두 가지는 절대 말하지 마시라고요. 첫째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해, 이겁니다. 자녀분들에게 부모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해 이렇게 야단을 치면 자녀들의 한계가 명확하게 그어집니다. 공부 이외에 다 쓸데없는 짓이 돼버립니다. 어떤 창의적인 일도 시도를 못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해 보신 분들 알 겁니다. 회사를 위해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부장한테 딱 보여줬더니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시킨 일이나 잘해. 이래버리면요, 그 회사 노동자들은 죽어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시킨 일 이외의 일을 시도해보면 다 쓸데없는 짓이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조직의 활력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또 사장님은 사내 메일이나 동영상으로 왜 우리 조직은 시킨 일만 합니까? 21세기에 우리는 보다 창의적인 조직이 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되겠냐고요. 제가 두 번째로 부모님께 부탁드리는 자녀분들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언사는 야, 친구가 밥 먹여주냐? 그렇게 좋으면 친구랑 살아! 이런 말입니다. 초중고 교육 과정이라는 게 단순히 국영수를 배우는 학원이 아닙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아이들이 처음으로 겪는 사회화의 과정입니다. 여기서 친구를 만나고 친구들과 동화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이런 걸 배우는 곳이 학교입니다. 이런 사회화, 이런 우정을 키우는 것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국영수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회화를 배워야 될 그 중요한 시기에 부모가 아이들의 삶의 준거가 되는 사람이, 그 절대적 기준이 되는 부모가 야, 친구가 밥 먹여주냐? 이래버리면요, 아이들은 우정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우정이 삶에서 가장 낮은 순위로 추락을 해버립니다. 친구 정도는 언제든 배신해도 되는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놓고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에서 협동을 기대하고 연대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친구가 밥 좀 안 먹여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밥 먹여주는 일에만 몰두할 수 있냐고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우정은 때로는 밥보다 훨씬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자, 다른 실험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2008년 사회심리학 저널이라는 연구지에 실린 케임브리지 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 사이먼 슈날의 경사도 실험이라는 겁니다. 일단 슈날 교수는 논문 서두에서 여러 다른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협동이 잘 발달한 사회일수록 국민들의 삶이 훨씬 더 나아진다라는 전제를 깝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여러 연구들을 보면 실제로 협동이 발달한 사회일수록 심장병과 암 발생률이 낮아지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훨씬 덜하고, 심지어 이런 사회에 속한 구성원들은 감기에도 덜 걸린대요. 예. 그런데 이건 전제고요. 슈날이 집중한 새로운 연구는 인간의 삶과 행복에 협동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데, 심지어 시각 능력, 눈으로 보는 직접적인 세상도 바뀌어 보이느냐, 이런 참신한 발상을 한 겁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연구자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슈날 교수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버지니아 대학교 34명의 학생들을 모아서 실험을 합니다. 우선 슈날 교수가 학생들을 언덕 앞에 서게 합니다. 앞에 이렇게 경사진 언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험 참가자들 체중에 따라서 각자 다른 꽤 무거운 배낭을 메게 합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배낭을 메고 지금 저 언덕을 올라가야 돼요 라고 알려줍니다. 대학생들이 짜증이 확 밀려왔겠죠. 딱 봐도 맨몸으로도 올라가기 힘든 언덕을 무거운 배낭을 메고 올라가라고 하니까요. 이 다음에 슈날 교수가 학생들에게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인 언덕의 경사도를 어림짐작해 보세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되는 언덕을 30도, 40도 이런 식으로 대답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경사가 40도는 잘 없겠죠. 예. 등산할 때 보면 대충 10도만 넘어가도 가파른 경사라고 하더라고요. 30도면 진짜 가파른 경사고요. 아무튼 학생들은 눈으로 보고 찍건 각도기를 줍니다. 각도기를 벌려서 어림으로 측정을 하건 눈앞의 언덕을 각도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찍는 거니까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정확할 수가 없죠. 슈날 교수가 보고 싶었던 건 이런 겁니다. 참가자의 성별 혹은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어림짐작이 달라질까? 이걸 먼저 봅니다. 좀 허약한 사람들은 저 언덕을 더 가파르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실험을 해보면 이런 요소들은 경사도 짐작의 차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건강하다고 경사를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허약하다고 경사를 과대평가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성별에 따른 경사도 차이도 없었습니다. 어디서 차이가 드러나냐? 딱 하나입니다. 혼자서 어림짐작을 해보냐, 아니면 옆에 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짐작해 보느냐, 이겁니다. 친구와 함께 어림짐작에 나선 참가자들은 혼자서 각도를 짐작한 참가자들보다 평균 10에서 15% 정도 언덕의 경사를 낮게 평가합니다. 더 놀라운 건 옆에 있는 벗과 더 친할수록, 그 관계가 오래되고 더 따뜻한 사이일수록 두 사람은 언덕의 경사도를 더 완만하게 추정을 합니다. 그림으로 표현시켜도 그렇고 각도기로 대충 재본 다음에 답을 말하라고 시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측정을 시켜도
우정을 나눌 벗이 있으면 그 언덕을 낮게 평가합니다. 또 한 가지요. 혼자 측정을 하더라도요. 머릿속에 친구나 가족에 대한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요구를 받은 사람들은 아무 생각을 하지 않거나 혹은 싫어하는 사람을 떠올린 경우보다 언덕의 경사도를 20%나 완만하게 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곁에 동지들이 있을 때 눈앞에 닥친 난관을 훨씬 쉽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앞에 언덕이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저 가파른 언덕을 무거운 배낭을 메고 올라가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힘든 건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나의 옆에 믿음직한 동지가 있으면 그 언덕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혼자 있으면 그 언덕은 실제보다 훨씬 가팔라 보입니다. 그래서 슈날 교수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동료가 있고 사회적 지원이 있으면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도전에 훨씬 부담을 덜 가지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 반대로 그러한 지원이 부족한 사람들은 언덕이 더 가파르고 거리가 더 멀고 더 깊고 다른 종류의 물리적 도전들이 더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연구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 소속 진화생물학자 맨프레드 밀린스키라는 학자가 1987년 네이처에 기고한 논문, 유명한 논문입니다. 큰 가시고기에 관한 실험입니다. 큰 가시고기 하면 왠지 복잡한 물고기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많이 삽니다. 민물 생선이에요. 한 요만한. 네. 그런데 얘들이 집단 생활을 하거든요. 매우 특이한 현상이 하나 관찰됩니다. 큰 가시고기들이 무리를 지어서 많이 움직여요. 그런데 이 무리가 앞으로 쭉 가다가 앞에서 이상한 신호가 감지되면 무리 전체가 진행을 멈춥니다. 그 이상 신호가 포식자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큰 가시고기 무리 중에 한두 마리가 선두로 나서서 앞장서서 정찰을 하는 겁니다. 이 정찰병이 별 이상이 없으면 나머지 물고기들은 안심하고 전진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놀라운 행동이냐면요. 앞에 포식자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포식자가 있으면요. 정찰병 역할을 맡은 물고기는 개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정찰병 역할을 맡은 물고기는 그야말로 동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너무 이타적인 행동이잖아요. 얘들이 왜 이런 이타적인 행동을 펼칠까? 사실 많은 동물학자들이 궁금해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밀린스키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길쭉한 수조 안에 큰 가시고기 한 마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진하는 방향에 유리로 칸을 막은 다음에 포식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으로 갈수록 포식자에게 다가가는 거죠. 물론 잡아먹히지는 않습니다. 유리로 막혀 있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 큰 가시고기가 육안으로 뭔가 이상 신호를 느낍니다. 긴장하겠죠? 이 상태에서 큰 가시고기가 있는 수조 옆에 이쪽에 거울을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울을 물고기와 평행하게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큰 가시고기가 움직일 때 옆에 거울에서 자기가 보이는 겁니다. 물론 물고기는 그게 자기인 줄 모르죠. 옆에 뭔가 동료가 있는 느낌이 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큰 가시고기가 전방에서 이상 신호를 느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모습이 매우 신중하다고 합니다. 아주 조금 나아가다가 멈추고 또 아주 조금 나가다가 멈추고 이걸 반복한다는 겁니다. 위험을 느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조심스럽게 나아가다 보면 옆 거울에서 자기하고 똑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그러니까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물고기는 동료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 동료가 자기하고 똑같은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 본 겁니다. 밀린스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큰 가시고기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쉴 새 없이 옆에 동료, 사실은 거울에 비친 자기지만요, 이 동료의 위치를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가 자기하고 함께 전진해 주면 용기를 내서 몇 센티 또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 장치는 거울을 설치하는데 아까하고 달리 이렇게 비스듬히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큰 가시고기가 앞으로 나갈 때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 물고기는 동료라고 착각하는 존재죠. 얘가 앞으로 나가기는 하는데 빛의 입사 각도 때문에 거울에서는 점점 뒤로 처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이 장치에서 큰 가시고기가 아까 그 평행한 거울을 설치한 수조에서보다 훨씬 앞으로 못 나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상신호 때문에 겁이 나지만 그걸 확인해 봐야 하니까 앞으로 가기는 가는데 아까는 옆에 동료가 함께 있었단 말입니다. 이러면 많이 나가요. 그런데 지금은 동료가 자꾸 뒤처집니다. 이러면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잃습니다. 사실 이 연구의 요지는 큰 가시고기 같은 작은 물고기조차도 티포텟이라고 합니다. 보복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게임이론 전략이에요. 게임이론에서는 죄수의 딜레마를 기반으로 한 유명한 이론입니다. 오늘은 뭐 이게 주제가 아니어서 이건 나중에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의 요지는 큰 가시고기조차도 이 보복 전략을 준수한다는 겁니다. 동료가 협력하면 나도 협력하고, 동료가 배신하면 나도 배신한다. 동료가 앞으로 나아가주면 나도 용기를 내서 나아가고, 동료가 나를 버리면 나도 버린다. 이런 본능이 있다는 게 이 연구의 결과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 보시면 그 민물생선 연구치고는 너무 경제학 논문 같죠. 이게 그 논문에 나오는 그림인데, 좌측 하단에 보시면 죄수의 딜레마 나오고, 우측 하단 보시면 치킨 게임 나오고, 진짜 이런 거 보면 연구자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멋진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연구가 가리키는 바는 작고 단순한 뇌의 구조를 가진 물고기조차 상대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에 따라서 자기 위험 감수 여부를 조절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동물들이 전략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런 협동의 대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실험을 보고 큰 가시고기가 인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딛는 한 걸음만큼 당신도 한 걸음을 내디뎌 주세요. 그러면 나는 용기를 얻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뒷걸음질을 친다면 나도 더 이상 용기를 낼 수 없어요. 그럼 우린 뒤처질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걸음을 맞춰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호소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인류가 진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위험이 따르겠죠. 숱한 실패도 겪을 겁니다. 그래도 인류는 낙관적이기 때문에 계속 도전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덧붙이자면 우리가 미래를 낙관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는 동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잘 못 갑니다. 함께 있으면 언덕도 낮아 보이고 포식자가 있어도 용기를 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X가 말하죠. Let me go. 이제 날 그냥 내버려둬. 하지만 겉으로서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You go, we go. 네가 가면 우리도 간다. 우리는 함께 갈 거다. 우리는 동료를 버리지 않는다. 제가 꿈꾸는 하모니의 세상입니다. 많이 떨립니다. 그 소중한 첫걸음을 오늘 광주, 다음 주 부산, 그리고 다음 주 대전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이라고 말씀드렸지 쉬운 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고위고 정신으로 입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민중들의 축복이 가득한 주말 맞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신 입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